대변 상태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다른 질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변 횟수의 감소, 변이, 가늘어진 점혈변이 있으면 대장암 확률이 좀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혈, 피는 또 문제가 크죠. 핀란드 증후군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이것은 식생활과 생활에 대한 세세한 간섭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반대로 본능에 따라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을 예방한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과식에 효과가 있는 약은 없다. 배 80%만 먹으면 병에 걸리지 않고 배 120%를 먹으면 의사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고 소용없다라는 격언이 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쏙 빼서 전달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은 65세부터는 공복이 최고약이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시아라 유미 박사님이 너무 유명하시지만 한 번 더 얼굴 보겠습니다. 펴낸 곳은 청홍리입니다. 오늘 내용도 매우 흥미로우니까요.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면 건강을 듬뿍 챙겨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대변을 보고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겠습니다. 대변에 대한 얘기입니다. 섬유질이 많은 음식물을 잘 씹어 위장의 8부 정도만 먹고 충분히 운동하며 느긋하게 목욕하고 숙면한 다음 날의 변은 딱딱하지도 부드럽지도 않고 굵고 길며 황금색을 띠고 악취도 없다. 이거 진짜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전날 좀 삼겹살이나 소고기 좀 정말로 속된 말로 이빨 먹고 술도 좀 먹고 자면 다음날 변의 냄새 본인이 느끼기도 참 참혹하죠. 그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와 같이 이렇게 먹고 하면 장에서 유익균이 증식하고 활발하게 작용을 해서 면역력도 왕성하다는 증거인데요. 그러나 식이섬유가 없는 고기, 달걀, 우유, 버터, 마요네즈 등의 고지방 식품, 흰쌀과 흰빵, 백설탕 등의 정백식품을 과식하고 여기에 운동 부족이나 수면 부족이 겹치면 악취가 나는 거무스름한 동글동글한 변이나 가는 변이 되기 쉬우며 알코올이나 물, 차, 탄산수 등 수분을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 설사를 할 수도 있다. 장내에는 유해균이 늘어나 유익균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다. 이와 같이 대변은 전날의 생활 상태와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변 상태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다른 질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변 횟수의 감소, 변이, 가늘어진 점혈변이 있으면 대장암 확률이 좀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혈, 피는 또 문제가 크죠. 붉은색을 띤 변, 대장 하부 직장에서부터 항문에 출혈이 있을 경우 궤양성 대장염, 직장암, 치질, 급성 대장염, 이질 등이 또 의심되고요. 검은색 변,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상행결장에서 출혈이 있으면 위십이지장 개양이라든가 위암, 맹장암, 출혈성 위염, 간경변에 의한 식도부 정맥류, 파열로 인한 출혈도 또 이게 검은색 변이 나온다고 합니다. 흰색을 띤 변, 담석, 담낭암, 췌장암 등으로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원활하게 유입되지 않으면 흰색을 띈다고 하네요. 설사는 이제 급성이 있고 만성이 있는데 급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폭음이라든가 폭식을 하면 되고요. 일단 발열이 없어야 되는 거죠. 세균 감염이라든가 또 감기, 오한, 발열, 발한을 동반할 수도 있고요. 만성 같은 경우는 궤양성 대장염, 혈변, 복통을 동반하고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오랜 기간 변비와 설사를 반복합니다. 휴일에는 증상이 좀 가벼워졌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악화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소식생활, 이것이 알고 싶다 Q&A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강은 다진 생강, 분말, 튜브 중 뭐가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나 보더라고요. 생강을 직접 갈기 귀찮은 사람은 분말이나 튜브 생강을 마트에 사서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각종 한약재에 함유된 생강도 분말 생강이고 미국 미시간대 종합암센터에 생강이 난소암 세포를 죽인다는 실험에 사용된 생강도 향신료 매장에서 있는 일반 생강 가루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생강은 가루 쓰셔도 되고요. 또 생강의 유효 성분인 진저론, 진저롤, 쇼가올인데 진저롤은 가열하거나 건조하면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체온을 더욱 높이는 쇼가울로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신기하네요. 그러므로 생강은 다진 생강보다는 분말 상태의 건조 생강이 더 좋은 면도 있다고 하니까요. 다진 것도 좀 드시고 건조도 드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다진 생강, 분말 생강, 투배든 생강이 이용해보고 몸이 따뜻함, 또 배뇨나 배변 상태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몸 상태를 체크해보고 본능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 선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믹서가 아니라 주스로 만들어야 하나요? 믹서는 그냥 통으로 가는 거고 주스는 그 액만 뽑아내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믹서로 만든 과채 침전물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다. 이 책에서도 식이섬유가 장내 과도한 콜레스테롤, 지방, 당, 소금, 발암물질 등이 혈액으로 흡수되지 않게 해서 대변으로 배설되고 유익균 증식에도 도움이 된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다. 암, 뇌졸중, 허혈성 심질환, 당뇨병 등의 생활습관병은 단백질, 지방, 단분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발생한다. 당근 사과 주스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지만 식이섬유는 이런 비타민, 미네랄이 장에서 혈액으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한답니다. 식이섬유는 좋은 점도 있지만 이렇게 혈액으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는 기능도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그래서 믹서기가 아닌 주스로 만든 주스를 드시자고 권고하네요. 어쩔 때는 또 주스로 먹기도 하고 믹서로 먹기도 하고 그렇죠. 본인이 또 이것도 본인에게 맞는 거 드시면 되겠죠. 소식 생활을 시작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지금까지 3끼를 먹던 사람이 2끼를 먹게 되면 처음 며칠 동안 허기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근데 공복은 배가 비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혈당치가 떨어졌을 때 뇌의 공복 중추가 인지하는 감각이다. 따라서 공복을 느낀다면 꿀, 흑설탕, 초콜릿 등을 먹는 것이 좋다. 몇 분 안에 위장에서 혈액으로 흡수되어서 혈당이 상승해 공복감이 사라질 것이다. 체중이 갑자기 줄어도 괜찮을까요? 라는 챕터인데요. 사과 다이어트, 요구르트 다이어트 등 뭐 이거 원푸드 다이어트 있잖아요. 이게 영양이 편중되거나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설사 감량에 성공하더라도 기아에 가까운 상태로 만듭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서술한 하루 2끼 이하의 소식 생활에는 점심과 저녁은 본인이 좋아하는 식사를 먹고 아침에는 비타민이라든가 미네랄이 듬뿍 든 당근 사과 주스를 드시니까 그거 크게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그럼 당근을 싫어하는데 다른 채소 주스를 마셔도 될까요? 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사과 드셔도, 사과는 거의 호불호가 없잖아요. 사과 드셔도 되고 다른 거 드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요것도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적게 먹으면 변비가 생기지 않나요? 라는 건데요. 요거 오해가 있더라고요. 보겠습니다. 음식을 적게 먹으면 변비가 생긴다는 것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생각이다. 위장은 파이프가 아니므로 입으로 음식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그만큼 항문에서 대변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위에서 십이지장, 또 소장의 연동운동 때문에 물리적으로 소화되고 잘게 부서지며 위액과 또 장액, 십이지장에서 나오는 수용액, 간장에서 나오는 담즙에 의해서 화학적으로 소화되어 여러 가지 영양소가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소화되지 않는 불필요한 물질과 식이섬유, 또 위 장벽에서 떨어져 나간 세포 등의 덩어리가 대장에서 직장으로 옮겨져 머무르는데요. 그 상태에서 수분이 흡수되고 단단한 변이 되어 하루에 1~2회 배출되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위장작용으로 대변이 만들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음식물이 적을수록 위장이 부담 없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어서 더 좋은 변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가 소식을 하면 먹은 양보다 더 많이 변이 나서 깜짝 놀라는데 이유는 뭘까요? 라고 묻는다고 하는데 그게 이 이유라고 합니다. 그것도 정말 신기하네요. 단식으로 젊어지고 오래 산다는 것. 격일로 단식을 한 노인들이 훨씬 오래 살았다. 2022년 평균 수명은 남성 81.47세, 여성 87.57세로 길어졌고 일본입니다. 요즘에는 100세 인생이란 말도 일상적으로 쓰인다. 오래됐죠? 그러나 돌봄을 받거나 병상에 눕지 않고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 건강수명은 다르죠. 남성이 72세, 여성은 75세로 평균 수명보다 훨씬 짧죠. 70세부터 새로운 것을 시작해도 간병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기간은 고작 해야 3년에서 5년 뿐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정년퇴직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부터는 이 책에서 소개하는 공복건강법을 시작하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더 오래
실천할 수 있고 건강 수명과 평균 수명을 모두 연장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학창 시절에는 공부와 동아리 활동, 대학 입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사회에 나가서도 일과 주택담보대출 상환, 육아, 교육, 인간관계 등으로 몸과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며 살아간다. 거기서 해방되는 나이가 65세다. 65세부터는 의무감이나 강요가 아닌 자유롭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기 바란다. 1974년 핀란드 헬싱키에 거주하는 40세에서 55세 딱 중년이네요. 기업 관리직 남성 1222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 등 심혈관계 위험 요인이 있긴 하지만 그 시점에서는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중 612명은 5년간 정기적인 건강검진, 영양상태 점검, 운동을 권장하고 담배, 술, 설탕, 염분 섭취 제한 등의 지도를 받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고지혈증이라든가 고혈압 약도 처방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1989년까지 연 1회 검사를 권고받았습니다. 요거는 건강에 개입한 개입 그룹입니다. 너무 결과가 의외더라고요. 보세요. 나머지 610명에게는 목적을 알려주지 않고 정기적으로 건강조사표에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만 기재하게 했다. 그들에게는 약 처방도 하지 않았다. 요거는 비개입 그룹입니다. 1989년 두 그룹을 조사했더니 개입 그룹이 비개입 그룹보다 고혈압, 심장질환, 사망률을 비롯해 암 사망률 및 자살자 수도 포함한 전체 사망률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어디가요? 개입 그룹이요. 비개입 그룹보다 예상과는 전혀 딴판인 결과였다. 충격이네요. 그죠? 프랑스 주간지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핀란드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식생활과 생활에 대한 세세한 간섭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반대로 본능에 따라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을 예방한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참 이거 신기한 거네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개입 그룹과 비개입 그룹이 차이가 난다는 걸 수십 년을 조사했는데 이건 정말로 뭐 먹어라 뭐 먹지 마라 그러지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하루 한 끼를 먹지 않으면 건강에 해롭다. 또 아침은 꼭 먹어야 한다라는 의학적 지침을 지키기 위해 밥맛이 없고 먹고 싶지 않은데도 억지로 아침을 먹는 사람도 있다. 그 결과 일본에는 고지혈증, 당뇨병, 비만 등 높을 고와 또 넘칠 과가 붙는 과식병이 만연하다. 인류 300만 년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 공복의 역사다. 인간은 가뭄, 홍수, 산불, 화산 폭발, 지진 등으로 식량을 충분히 얻지 못해 굶주려야 했다. 그 증거로 우리 몸에는 공복으로 혈당이 떨어지면 손발의 떨림, 두근거림, 초조함, 실신 등의 저혈당 증상을 막아주는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글루카곤, 티록신, 성장 호르몬 등 10여 종 이상의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이 존재한다. 반대로 과식해서 생기는 당뇨병을 예방하는 호르몬은 인슐린 하나뿐이다. 진짜 그러네요. 그죠? 이러한 호르몬의 균형으로 미뤄볼 때 인간은 오랜 시간 공복의 시대를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네요. 오랜 시간 공복이 계속 됐으니까 이런 공복에 대한 호르몬들이 10여 가지가 있고 과식에 대한 호르몬은 단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그게 최근이니까. 이제 앞으로는 또 과식에 대한 호르몬이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인간이 계속 과식을 하게 되면. 즉 인간의 몸은 공복 상태일 때 건강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현대 문명인들이 고지혈증, 지방간, 당뇨병, 통풍, 고혈압, 심근경색, 뇌경색, 암과 같은 생활습관병, 예전에는 성인병이라고 불렀죠. 이 생활습관병에 시달리는 것은 과식했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거 정말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죠? 새로운 해석이지만 자기만의 건강법, 즉 질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방법은 본능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야 한다. 우리 인간은 30억 년 전 바다에서 단세포 원생 생물이 탄생하면서 수억 년에 걸쳐 분화와 분열,
증식을 거듭해서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형태로 진화하여 마침내 종의 최상위인 포유류가 되었다. 네, 이거는 종교인들에게는 민감한 문제니까요. 그분들은 이거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아직도 두 개가 공존하죠. 네, 창조론하고 진화론이 있으니까요. 진화론 믿으시는 분만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원생 생물에서 한 번도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내려온 덕분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난 30억 년 동안 지구상에서 겪은 일들이 세포 유전자에 새겨져 기억되고 있으며 우리의 본능은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좋고 싫음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타인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내가 먹고 싶고 먹었더니 맛있는 것, 해봤더니 기분 좋은 것, 운동, 목욕, 마사지, 침술 등이 있겠죠. 그것들이 내 건강에 좋은 것이다. 누가 뭐래도 본인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서양의학은 치료할 때 환자의 체질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같은 병, 같은 증상이라도 음성체질, 양성체질 나누죠. 그죠? 음성체질은 안색이 희고 키가 크며 물살이 찌고 냉증이 있는 여성이라고 대표적으로 말씀하시고요. 머리숱이 많고 흰머리가 나는 남성도 음성체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음성체질인 것 같은데요. 양성체질은 얼굴이 붉고 머리숱이 적으며 혈압이 높고 더위를 많이 타는 남성으로 구분해서 처방약과 식단을 다르게 지도합니다. 물론 이런 지도를 하지 않아도 양성체질인 사람은 음성식품을, 음성체질인 사람은 양성식품을 본능적으로 선호한다고 합니다. 어떤 한약을 처방해야 할지 망설여질 때는 직접 환자에게 맛을 보게 하는데 두 가지 중 맛이 있거나 맛은 없지만 쓰지 않다고 말하는 약이 그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 서양의학이 세계 최장수로 인정하는 프랑스 여성 잔느 까르망은 1997년 12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어릴 때부터 먹기 싫은 것은 절대로 먹지 않고 좋아하는 것만 먹는 본능에 따른 식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채소를 너무 싫어해서 입에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기야 레드와인, 초콜릿만 먹으며 천수를 다 했다고 합니다. 추측컨대 그녀는 몸이 차가운 체질이어서 색이 진한 고기, 또 레드와인, 초콜릿과 같은 양이성 식품을, 따뜻한 식품을 선호했다고 추측하시는 거죠. 아마 음식도 적게 먹었을 것이다. 현미, 자연식을 실천하지만 새끼를 꼬박꼬박 먹는 사람들은 병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꽤 있다. 그러므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음식의 질을 운운하기보다는 몸이 맛있다고 느끼는 음식을 소량 먹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애초에 인간의 몸은 공복일 때 건강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공복일 때는 몸과 마음이 가볍고 상쾌하다. 다소 부족한 느낌은 있지만 말이다. 반면 배가 부르면 만족감은 들지만 졸리거나 나른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아침에는 당근 사과 주스 2잔, 점심에는 생강홍차 1-2잔, 저녁에는 해산물을 안주로 맥주와 일본 소주를 마시고 밥, 된장국, 나토, 두부, 새우나 오징어 튀김 등을 먹는다. 고형식은 하루에 한 번만 먹는 셈이다. 저녁 식사 전에 조깅이나 근력 운동을 하기 때문에 배가 고픈 나머지 저녁밥을 많이 먹는 경우가 꽤 있다. 그러면 만족감과 포만감은 들지만 나른함과 졸림이 함께 찾아온다. 의사로서 부끄럽지만 과식에 효과가 있는 약은 없다는 말뜻을 몸소 깨닫는 순간이다. 배 80%만 먹으면 병에 걸리지 않고 배 120%를 먹으면 의사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는 격언이 있다. 정말 맞는 말씀 같습니다. 또 이집트 피라미드의 비문에는 영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새겨져 있는데요. 제가 영어 발음이 후져서 요거는 생략하고 해석부터 보겠습니다. 인간은 먹는 것의 4분의 1로 살아간다. 나머지 4분의 3은 의사가 드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나기 때문에 의사가 먹고 살 수 있다고 비꾼 명문인데 이게 어디에 새겨져 있다고요? 이집트 피라미드 비문에 새겨져 있답니다. 6,000년 전인데요. 6,000년 전부터 이렇게 그랬나요? 65세부터는 공복 건강법을 시도해보고 본능이 편안하고 좋은 상태라고 느낀다면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리고 본능이 나 배고파서 안 되겠어. 힘 떨어지고 당 떨어져서 못해. 그러면 안 드시고 공복 안 하시고 좀 드시고도 됩니다. 그죠? 아까 얘기했죠. 핀란드 증후군. 본인이 좋아하는 거 드시면 됩니다. 너무 그것 때문에 식생활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더 해롭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네요.
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오늘의 결론 및 핵심 요약 시간입니다. 핀란드 증후군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이것은 식생활과 생활에 대한 세세한 간섭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반대로 본능에 따라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을 예방한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과식에 효과가 있는 약은 없다. 배 80%만 먹으면 병에 걸리지 않고 배 120%를 먹으면 의사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고 소용없다라는 격언이 있다. 또 생강은 다진 생강보다 분말 상태의 건조 생강이 더 좋은 면도 있으니까요. 다진 것도 드셔보시고 분말도 드셔보셔서 본인에게 좋은 거 드시면 되고요. 공복은 배가 비어서 위장이 비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혈당치가 떨어졌을 때 뇌에 공복중추가 인지하는 감각이기 때문에 혈당이 떨어졌으니까 너무 배고프면 혈당량을 살짝 올리는 그런 카카오 함량이 많은 초콜릿이라든가 그런 거 좀 드셔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책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거나 좋아지지 않습니다. 건강 스케치와 함께 좋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